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상수도조차 없는 후진국입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만 보면 구걸해서 동전이라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아직도 그런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기가 차네요. 공개 토론장이 열리고 있는 UN 토론회장 한 외국인 시민이 외교관을 지목하며 정말 외교관이 맞냐? 는 말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교관은 애써 외국인 시민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가려고만 하고 바로 그때 회의실에서는 우하는 야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곳 토론회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출신의 사브리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양한 나라들의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UN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한국은 언어뿐만 아니라 국가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매력이 있는 나라인 것은 물론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편리한 삶의 질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UN의 공개 토론회장에서 현재 한국의 위상이 다른 나라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괴한 사건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중국에서 온 다수의 외교관들을 초청해서 한 가지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자리였고 저는 첫 번째 토론자로 선정되어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비교해 왜 현재의 한국이 구시대적인 나라, 중국을 극도로 초월하고 말았는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 발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외교관들은 하나같이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 아직도 빗물을 식수로 마시는 가난한 천민 한국이 중국을 앞지를 수 있겠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중국 외교관들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현재의 한국인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중국으로 취업을 오고 싶어 혈안이 되어 있다며 한국에 익숙한 저조차도 처음 듣는 발언들을 늘어놨고 저는 그들의 황당한 주장에 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그때부터 토론회의 참석자 자리에 있던 다른 시민들은 중국 외교관들을 향해 저 사람들은 그저 한국을 깎아내리는 선동 중국인들이라며 거센 야유가 날아왔고 역시나 중국 외교관들의 발언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듯 근거 없는 선동 발언들로 가득했는데요. 결국 저는 곧바로 녹음기를 켜고 중국 외교관들의 발언을 녹취하며 3분 뒤 있을 역관광 질문을 위해 그저 조용히 그들의 기괴한 발언을 녹음해 나갔습니다. 아직도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하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있다니 정말로 놀랍습니다. 지금 한국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빗물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중국인들이 그저 수돗물을 틀고 그 물을 끓여서 따뜻한 차를 마음껏 마시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목마름마저 없애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나 방금 시민의 주장은 한국을 전혀 모르는 단 한 번도 한국의 실체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외부인의 시선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이 지금 확실한 후진국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한가요? 단순한 경제 상황을 떠나 지금 한국인들은 중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국인으로서의 시민권이나 학위를 얻는 것은 국가적 계층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현재의 한국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망국이 되어버렸다는 증거가 되고 있죠. 실제로 중국의 공항을 가보면 입국 심사대에서 중국인들의 여권이나 시민권, 서류를 구매하고 싶다는 한국인 무리를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명하게도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시점부터 중국인으로서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현재 한국이 더는 발전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국토 면적 중 대부분이 쓸모없는 산악지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는 건물을 지어 올릴 땅이 없다 보니 생산적인 건물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을 보세요. 현재 중국은 넓은 지대를 통해 한 면적당 엄청난 수의 건물을 올리고 있고 이것이 곧 중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심 수도인 서울을 가더라도 길거리에서 젊은 청년 노숙자들을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 그 한국인 청년들은 중국인을 보면 돈이라도 한 푼 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게 일상입니다. 현대의 시대에서 산이나 공원 이런 자연 친화적인 인프라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중국 정부는 일찍이 그 이유를 알아차리고 이를 개선해 도시 인프라로 바꿨지만 한국은 멍청하게도 자연을 보존하는 후진국다운 발상을 보이고 말았죠. 그리고 그 결과 지금 한국에 있는 산의 대부분은 노숙자의 쉼터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얼마나 가난하냐면 그들은 주차장이라는 시설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차장이라는 시설은 필연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일정 수준 있어야 유지가 되는 시설이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너무 가난하다 못해 차를 사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주차장 사업이나 각종 관련 시설 사업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곳의 시민들도 이건 처음 알게 된 사실 아닌가요? 바로 이러한 이유가 한국의 실체가 가난한 나라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나 TV 프로그램에서는 오히려 지금 한국이 중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앞서 토론의 주제로 한국의 장점을 나열한 시민 또한 이런 기괴한 프로그램들을 보고 토론 주제를 준비한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한국인들의 중국 이민을 위한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여야만 한국의 가난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의 공백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2년도부터 한국으로 이민을 확정짓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의 작전에 당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 한국인들은 스스로 속국인 한국을 떠나 자신들의 모국이자 부유한 나라인 중국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길거리를 가보세요. 한국인들을 길거리 한 블록마다 계속해서 마주칠 수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중국인이라며 스스로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에서는 조기 중국 이민을 위해 어린아이들에게 중국말을 가르치고 중국어를 배우는 학급의 교실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왜 중국이 한국보다 부유하고 희망적인 나라인지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발언에 의견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질문이 있다면 기꺼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천민의 나라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말이죠. 중국 외교관은 상당히 격앙된 톤으로 뻔뻔한 발언들을 이어나갔고 역시나 중국 외교관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토론회 평가단 측에서는 거센 반발이 들어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외교관의 발언은 한국을 정말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저 거짓 사실에 불과한 것도 모자라 중국 외교관의 말대로라면 마치 한국이 식수를 먹을 수 있는 정수기조차 없는 가난한 나라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외교관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증거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말로만 모든 자료들이 100% 확실하다며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은 국가가 태생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며 정말 저 사람이 외교관이 맞는지조차 의심이 되는 발언들을 나열하기 바빴어요. 결국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녹음기를 종료시킨 뒤 더 확실한 자료로 중국 외교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고 곧바로 제 노트북을 가져와 토론회 강당 화면에 연결하고 하나의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어요. 해당 영상은 제가 직접 친구들과 한국 여행을 갔을 때 촬영한 영상들이었고 그 영상 속에는 선진국 한국인들의 부유한 삶이나 놀라운 도시 인프라 그리고 아파트라는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최첨단 주거단지에서의 촬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영상을 틀자마자 외교관은 헉하는 소리를 냈고 저건 모두 가짜라는 1차원적인 변명을 늘어놓으며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한국인들의 평범한 삶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들은 중국 외교관의 주장과는 다르게 정수기를 써서 매일매일 신선한 물을 마시고 있어요. 더군다나 한국의 수도 수질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혹시 이 사실을 모르고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정정을 1차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외교관의 주장대로라면 현재의 한국인들이 가난한 한국을 떠나기 위해 중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인데 실제 상황은 전혀 반대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한국은 전 세계의 고학력, 고임금자들이 모여드는 블루오션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시대에서 한국은 디지털 사업과 IT 소셜미디어가 만나 돈이 흐르는 최고의 나라로 변하고 말았고 코로나 이후 세계 1위 수준의 IT 사업체를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되었죠. 공식적으로 한국통계청이 24년도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권의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 전문가들이 한국으로의 이민을 오직 경제적 안정감만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까 외교관이 주장하신 한국인들이 가난한 한국을 도망치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로는 현재의 중국인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은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라는 조건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외교관의 주장 오류와 상관없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더욱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최저시급은 1,000원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시급이 1만 원을 넘는 한국과는 약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인들의 월급은 이미 중국인들을 앞지른 지 오래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중국 국가 경제의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아프리카의 기아 위기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중국의 젊은 청년들은 배고픔을 피하지 못해 단순하게 굶어 죽는 일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이제 그것은 중국의 국가적 범죄 활동으로마저 이어지고 있죠. 이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여권 지표입니다. 한국은 현재의 새로운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공동 1위에 가까운 2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중국은 선진국 여권 순위 리스트에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즉 현재의 중국은 객관적인 지표로 살펴보더라도 이제 후진국에 가까운 국가 경제와 시민의식을 갖추고 말았다는 증거이죠. 심지어 지금 중국인들의 1차 노동자들은 전부 한국의 대기업 생산단지로 취업을 시도하고 있어요. 중국의 대기업이 직접 한국의 중소기업에 요청하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1차 노동자들이 이동하는 대표적인 근로이동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가요? 외교관 제가 직접 보여드린 영상은 물론 객관적인 지표만을 확인했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가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겠나요? 아마 절대 그렇게는 못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중국인들은 그저 한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중국의 방송국에서 토론회에 참석하는 외교관들과 시민들은 이와 동일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강의나 토론회에 끼어들어 무지성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며 중국을 올려치게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중국이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객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나라입니다. 아마도 다음 세대의 전 세계를 이끌어갈 민족성과 도덕성, 그리고 우월성을 가진 나라를 굳이 뽑아야 한다면 그건 바로 한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한국은 무려 매년 80% 이상의 국가 발전 속도로 중국은 물론 다른 선진국의 나라들까지 추월하며 성장해왔고 이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합쳐져 기괴한 수준의 국가 발전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 사이 외교관께서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던 중국은 1년마다 약 4%의 성장을 이룬 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의 평균 시급이나 월급 부분에서는 25% 이상 하락하며 중국인들의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특히나 우리가 한국인들에게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강대국 국적을 가진 나라의 사람들을 상대로도 꺾이지 않는 신념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아시아권 나라의 사람들은 유럽권의 강대국 국적 사람들을 만난다면 자신의 의견조차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고 어버버거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한국인들은 똑 부러진 의사전달 능력과 두뇌력으로 이를 제대로 완수시키고 말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DNA 자체는 한국인들의 도시 인프라에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간결하고 빠른 속도의 도시 인프라나 편리한 공공시설들은 한국만의 독특한 선진국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어주고 있죠. 한국의 이러한 특징은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게 바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화되는 선진국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매력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며 높은 고임금과 안전한 치안, 그리고 도시 인프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한국으로 이민이나 취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말았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한국의 놀라운 마술이 또 한 번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외교관께서 깎아내리신 한국의 산악지대 즉 자연보존 인프라 시스템입니다. 외교관께서는 아까 한국이 태생적으로 산악지형이 많은 불행한 나라라고 했지만 현대시대에서 한국의 기후조건과 산악지형은 엄청난 축복이 되어주고 있어요.
특히나 현대사회의 현대인들은 언제나 자연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왔고, 이는 대표 선진국인 영국뿐만 아니라 외교관의 출생지인 중국 또한 자연과 도시를 함께 지키는 것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한국은 자신들의 산악지형을 그대로 살려내 도시와 융합시키는 새로운 자연 친화 도시 인프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가보면 빌딩 바로 옆에 산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한국의 놀라운 건축 시스템은 이를 적절히 융합시켜 직장인들의 활기가 되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시민의식과 기술이 부족한 중국에서는 자연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 지경입니다. 중국이 소규모로 가지고 있는 도시공원은 경제 몰락으로 노숙자들이 전부 차지해버렸고, 이에 더해 중국인들의 야외 생리 현상 해결 문제 때문에 자연이라는 인프라 시설 자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외교관이 아닌 여기 이곳의 다른 토론회 참석자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중 후진국인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 먹거리를 책임질 선진국의 나라는 누가 될까요? 저는 모두가 이미 한국이라는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외교관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길길이 날뛰며 한국의 산악지형은 도시 인프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연이 없고 공장만 있는 중국이 축복받은 국가라는 말을 반복했고, 이 모습은 흡사 괴물 그 자체였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그때부터 토론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다른 외교관분들과 시민들은 중국 외교관을 향해 어떻게 그런 지식으로 외교관이 될 수 있었냐며 외교관 신분증을 직접 보여달라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고, 몇몇 외국인 시민들은 중국 정부에서 보낸 외교관 신분증이 없는 일반인인 것 같다며 큰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외교관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높은 목소리의 톤으로 한국을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한국이 어차피 잘나봐야 중국의 속국인데 이 사실은 알고 있느냐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그 외교관과 같은 토론회장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토론회 질의응답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중국 시민이 나타나더니 뜬금없이 한국이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봐야 의료시설조차 없는 후진국인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중국인을 향해 적대심을 드러내면 한국인들이 아플 때 중국의 병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냐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협박 질문을 날렸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이어진 그 중국 시민의 발언은 중국인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이 현재의 시점에서 중국을 어느 정도 추월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면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그것을 좋아할까요? 후진국 인프라 한국에서는 항상 의료시설 인프라가 부족해왔고, 세계 부유층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까운 나라 저희 중국으로 와서 건강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선진국이라는 선동 발언을 지속해서 행한다면 과연 중국에 있는 의료 인프라들이 한국인들을 향해 문을 열어줄지 모르겠네요. 단순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인들은 아직 의료 인프라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후진국이고, 사람은 늘 언제나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정말 중국이 자신들보다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저희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인들을 향해 의료 인프라를 개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수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MRI를 찍을 수 있는 기계조차 없는 의료 후진국의 나라이죠. 한국인들이 아플 때마다 된장을 몸에 바르거나 먹는다는 농담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심 수도인 서울에는 병원이라는 시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한국에서의 1% 부유층을 위한 시설이지 일반인들이 평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에게 좋은 것은 한국이 중국보다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고 마음 편하게 중국의 병원을 이용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의료 인프라 부분만 확인해봐도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국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왜 한국이 중국보다 뛰어난 나라라며 계속해서 주장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중국은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길거리 약국조차 존재하는 위대한 나라예요.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길거리 이곳저곳 약국을 만들었고, 이는 중국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플 때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선진국 의료 인프라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그들은 지금 병원뿐만 아니라 간단한 약국조차 없어서 감기라도 한 번 걸리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의 한국인들은 중국에게 잘 보여 중국의 의료 인프라를 스스로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아마 많은 중국인들이 제 말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 인프라에서 이미 한국은 중국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또 다른 중국 시민은 현재의 시점에서 중국의 의료 인프라 지원이 없다면 한국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볼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말을 듣자마자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특히나 중국 시민의 발언들은 대부분 거짓인 것도 모자라 한국의 의료 인프라 수준을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한, 심지어는 한국의 놀라운 병원 인프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발언에 불과했고, 이건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토론회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던 주최 외교관께서 마이크를 잡더니 그 중국 시민을 제대로 참교육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외교관께서는 중국 시민을 향해 중국에서는 약국이 존재하는 것이 자랑이냐며 일가를 날리셨고, 바로 그때부터 중국 시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길거리에 약국이 존재하는 것이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놀랍게도 한국은 심야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인프라가 이미 도시 외곽 지역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시민은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중국의 대형 병원들은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한국 의료시설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수술 기술을 익히고 있어요. 즉 중국이 의료 인프라 선진국이 아닌 한국이 전 세계의 의료 수술 기준이 되어 각종 기술을 다른 나라 의료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나 한국의 수술 기술과 의료 인프라 시스템은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마저도 그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모든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섬세한 로봇을 이용한 수술 기술은 아직 그 어떤 나라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이 의료 인프라가 없는 후진국 중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중국인 시민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모든 것들을 깎아내리며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인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발언들을 하면 당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나요? 중국이 영원한 후진국인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는 것에만 급급할 뿐 중국인들이 실제 시야를 넓히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한국인들의 삶의 문화를 알게 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중국인들은 점점 도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시민의 발언은 완전히 우물 안개구리와 똑같은 한국의 의료기술을 전혀 모르는 발언에 불과했죠.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은 지하철에서마저 구급시설이 운영되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중국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신개념 시스템이죠. 오늘의 토론 자리가 아마 한국과 관련된 주제이다. 보니 중국인 시민들이 이렇게나 날뛰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토론회의 참석자들에게 사과를 구하고 중국이 천민후진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들은 계속 선동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 전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 말을 믿으라고 저건 무조건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여기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이자 프랑스를 따라올 수 없는 후진국이라며 굳게 믿고 있는 프랑스 국적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연히 유튜브를 돌아다니던 중 한국과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내 큰 충격에 빠져 현실 감각마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시청했던 한국 영상의 실체는 대체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세비야라고 합니다. 현재 프랑스의 파리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 중인 저는 얼마 전 한국 때문에 제가 가져오던 가치관 자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일을 겪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프랑스에서 20년이 넘게 살아오며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될 수 없는 선진국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것은 물론 프랑스와 그나마 비슷한 아시아 지역 국가로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이 현실은 진실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건 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파리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교수님을 따라 조교로 일하며 제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을 전공할 것이라면 프랑스를 떠나 한국의 대학교 경제학과로 유학을 가는 것은 어떻겠냐며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실 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보기는 했었지만 제 기억에 잘 남아있지 않을 만큼 한국은 그저 K-팝과 관련된 이야기로 밖에 들어보지 못했기에 한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뛰어난 경제, 성장력과 잠재력이 있다는 교수님의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모름지기 경제학자라면 유럽 지역에서는 미국과 프랑스, 아시아 지역에는 오직 중국만 연구를 하면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자신 또한 40살이 넘은 지금에서야 한국의 잠재력을 깨달았다면서 저 또한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유능한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라는 제안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장 제조업 생산력을 보여주는 나라인 것은 물론 년마다 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나라가 프랑스인데 교수님께서는 그러한 장점은 현재의 디지털 선진국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며 단 한 번이라도 한국으로 가보고 직접 눈으로 느껴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셨는데요. 사실 패션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조 산업 부문에서 프랑스의 생산력은 중국이 아니면 따라올 나라가 없었고 현재의 한국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제적 장점이 전혀 보이지 않고 평균 임금도 낮은 나라가 분명했습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저에게 중국으로 유학을 가라고 하셨다면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좋은 교수님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중국도 아닌 뜬금없는 한국으로의 유학 제안은 저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만큼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그렇게 저는 교수님과의 어처구니 없는 면담을 마친 후 같은 학과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데 이상하게도 친구들의 반응은 오히려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세비야, 너는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프랑스에서는 커져만 가는 범죄 조직 문제와 무너지는 경제 성장력으로 나라 자체가 후진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어 하지만 한국은 치안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밤 9시가 넘어서 돌아다녀도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아 한국에 대해 선입견을 품고 있는 건 내가 아닐까? 그리고 중국은 내 생각만큼 대단한 나라가 아니야. 만약 다른 사람들 앞에서 중국을 옹호한다면 그들 모두가 너를 멍청이로 볼 거야. 저와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들은 제가 한국을 전혀 모르는 무지성의 사람이라며 교수님의 제안은 오히려 저희 미래를 걱정해주는 좋은 교수님의 태도라고 했고 저는 이 친구들의 조언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친구들이 한국의 K-팝이나 라면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주장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은 프랑스보다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분명히 프랑스보다 가난한 나라인 것이 분명했고 가난한 국가라면 자동적으로 치안에서 긍정적인 점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의 프랑스는 분명한 선진국이 맞지만 이미 오랜 시절부터 형성되어 온 범죄 조직 문화 때문에 치안이 아주 살짝 불안해진 것이지 이것이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밤 9시가 넘어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일찍 잠을 잘 수 있는 장점을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신경을 쓰며 다니는 것은 급작스러운 교통사고,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꽤 이상한 영상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최근 한국과 관련된 정보들을 좀 찾아봐서 그랬던 것인지 그 영상은 프랑스의 한 경제 전문가가 프랑스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금부터라도 한국을 그대로 카피하고 따라해야만 국가적 종말을 면할 수 있다는 이상한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콧방귀를 끼며 그 영상을 클릭했는데 영상의 음성을 듣자마자 기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뉴스 패널과 함께 토론을 나누던 프랑스 경제 전문가는 현재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은 300만 원 이상이며 이는 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인 것은 물론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권의 나라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데이터라며 실제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 자료들을 보여줬거든요. 특히나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한 방송사가 한국에서 직접 실험한 치안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한국은 새벽 시간까지 공원에서 마음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노점상의 가게를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을 그대로 길거리에 세워둬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영상을 볼 수 있었거든요. 사실 프랑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죄 조직들이 너무나 많아서
길거리에 잠깐 차를 세워두거나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나 킥보드를 놔두면 거의 30분 만에 확정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분명한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길거리에 9시간이 넘게 차나 오토바이를 세워놔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방송사에서 조작한 영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안도감도 잠시 직접 한국의 영상들을 보여주던 프랑스 경제 전문가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각도 근거들을 제시하며 모든 프랑스에는 꼭 한국으로 여행을 가봐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국 결정해야 살아남는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수돗물을 틀어보세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석회가 섞인 더러운 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도 필터를 사용하는 집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프랑스는 이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인데 프랑스는 이제 국가 자체가 너무 낡아버린 것은 물론 최초의 도시 인프라 초기 단계에서 계획 자체를 실패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30년 안에 프랑스의 국가적 종말이 선고되고 말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그 수도 시스템마저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죠. 하지만 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분명 과거 프랑스보다 가난한 나라였지만 도시 인프라의 중요성과 초기 단계 계획 기술력의 중요성을 알고 거의 모든 인프라 분야에서 초기 계획을 굉장히 잘 구축했던 나라 중 하나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수질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곧바로 수돗물을 틀어서 마실 수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한국은 여기에 더해 그들의 뛰어난 디지털 기술력과 일상생활, 인프라로 더더욱 효율성을 추구하는 나라로 급성장하고 말았습니다. 도시생활 기반이 잘 다져져 있으니 더욱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고, 이제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몇몇 부분에서는 미국을 추월했을 정도로 살기 좋은 나라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중국을 이제는 라이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디지털 산업 분야나 각종 반도체 분야처럼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서 그들을 완벽히 따돌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숨겨진 산업인 군사무기 산업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중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는 이제 국방 무기 산업 분야나 제조업 분야, 그리고 그렇게나 자랑해왔던 패션 산업 분야에서까지 한국에게 모두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제 문화 콘텐츠의 흐름까지 리드해버리며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찾는 꿈의 나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실제로 20년도부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이민을 시도했던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딱 한 번만 한국을 경험해보세요. 그럼 그 순간 프랑스가 뼈저리게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완벽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경제 전문가는 울분을 터뜨리며 이제부터라도 한국의 모든 산업 분야를 카피해서까지 따라가야 한다며 여러 근거 자료를 직접 보여줬고, 저는 그 순간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별 볼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경제 전문가의 말처럼 프랑스는 아직도 작은 수도 수질마저 개선하지 못하는 하찮은 나라가 분명했거든요. 특히나 저는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듣고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프랑스에서는 패션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대기업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한국은 중견기업들이 워낙 탄탄하게 자리가 잡혀 있는 것은 물론 경제 전문가의 말처럼 치안마저 너무나 안전하다 보니 사실상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부유층도 누릴 수 없는 편안하고도 안락한 생활이 가능했거든요. 결국 저는 그날 이후부터 엄청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와서 생각해보니 교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저를 보고 미래를 위해서라면 한국으로 유학을 가야 된다고 목에 힘줄을 세워가면서까지 주장했는지 그제서야 상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에게는 단순히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는 말씀만 드린 뒤 간단한 짐을 챙겨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목적지와 숙소도 잡지 않았지만 영상으로만 확인하던 선진국의 나라 한국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었고, 특히나 그 경제 전문가의 말이 사실이라면 새벽에 길거리와 공원을 돌아다니며 맑은 밤 공기를 마셔보고 싶다는 아주 단순한 목표를 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수십 시간이 걸려 도착한 한국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분명 수많은 유동인구가 돌아다니는 공항이었음에도 놀랍도록 깨끗하고 난생 처음 보는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로 가득했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항 한쪽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 컴퓨터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한국인들이 자리에 앉아 비싸 보이는 컴퓨터를 사용하며 검색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것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이제 길거리의 책이나 음식마저 훔쳐가는 범죄를 넘어서서 비싼 금액대의 가전제품이나 옷까지 훔쳐가는 범죄가 극성인데, 한국의 공항은 이러한 범죄 피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듯, 공항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 컴퓨터실에는 그 어떠한 잠금 장치와 경찰 인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떤 한국인 여성은 자리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잠에 빠져버린 것인지 자신의 모든 짐을 의자 위에 올려놨지만 그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 충격적인 모습마저 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공항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들은 전부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는데 컴퓨터들의 모니터 성능이나 본체의 성능은 제가 프랑스에서 사용하던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최고 성능의 컴퓨터들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만 확인하더라도 한국이 얼마나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다른 경제적 부유함이나 치안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 번에 수긍할 수 있는 정도였고, 저는 바로 이 순간부터 제가 가져오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조금 더 공항을 구경하다 보니 저는 여행 가방 그림이 그려진 가게 같은 곳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의 실체를 알아내자마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한국의 공항에서 직접 서비스하고 있는 여행 가방 대여 서비스 가게였고 이것은 모두 무인 키오스크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에게도 이미 익숙한 서비스인지 그곳에는 여행의 짐이 너무 많아 여분의 가방이 필요한 외국인들과 한국인들 모두가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공항에서 직접 제공하는 여행용 가방을 빌리고 있어 보이는 그야말로 신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나 수백 개 이상의 여행 가방들이 줄을 지어 대여되고 있었음에도 이 가방을 누구 하나 훔쳐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공항 컴퓨터실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상식이 붕괴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여행 가방 대여 서비스를 하러 왔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저에게 자신이 반납하려던 가방이 필요하냐면서 친절히 말을 걸어왔는데요. 사실 프랑스에서는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면 무조건 뒤를 조심하라는 명언이 있을 정도로 남의 호의나 친절에 경계하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관념이 전혀 없는지 그 한국인은 머뭇거리고 있는 저에게 자신이 이미 모든 반납 과정은 끝냈으니 생활만큼 사용을 하다가 귀국하기 전 이곳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된다며 제 손에 여행 가방을 들려주고 자리를 뜨더군요. 아무래도 한국은 경제적 부유함이나 인프라가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치안이 안전한 이유여서인지 사람들 간의 신뢰의 문화 또한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았고 여기에 최첨단 모인 인프라가 더해지니 말 그대로 너무나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죠. 저는 한국의 이런 선진국적인 모습에 그만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경제 전문가의 말처럼 아무리 한국을 지금부터 카피하더라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나니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이민을 와야 된다는 최종적인 결론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공항에서 약 1시간 정도의 짧은 선진국 구경을 마치고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이동해 이제는 도시의 모습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 40분이 걸려 버스를 타고 도착한 서울의 도심지에서 횡단보도를 기다리던 도중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지 않는 것은 물론 도로에 있는 자동차들도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지 그저 속도를 내며 횡단보도를 빠르게 지나가며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10분이 넘게 기다려도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지 않는 모습에 저는 결국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지금까지 인정하고 확인해오던 한국의 높은 기술력이나 치안 시스템이 부질없을 정도로 한국은 횡단보도 시스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고 저는 그제서야 역시나 한국은 가난한 후진국의 나라가 맞았어 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속으로 역시 프랑스가 한국보다 더 선진국이 맞았지라며 안심을 한 채 다른 길로 돌아가려던 순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한 한국의 남성이 제가 서 있던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오더니 뜬금없이 바로 옆가로 등에 부착되어 있던 이상한 버튼을 눌렀고 그 버튼을 누르고 약 5초 뒤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를 향해 질주하던 자동차들도 남성이 가만히 건너기만을 기다려주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 일단 그 남성과 같이 횡단보도를 건넌 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그를 붙잡고 질문을 건네고 말았고 돌아온 그 한국인 남성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직접 눌러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스템이에요.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이렇게 직접 버튼을 눌러서 횡단보도의 신호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도로에 있는 자동차들의 불필요한 제동 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마저 아낄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앞으로 이것과 똑같은 횡단보도를 만난다면 제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 후 한국인 남성은 다시 한번 횡단보도 바로 옆에 부착되어 있던 가로등의 버튼을 눌렀고 역시나 이번에도 약 5초 뒤 횡단보도의 불은 바뀌며 몇몇 사람들이 건너편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는 했지만 이러한 경제 절약 시스템은 한국에서밖에 보지 못했을 뿐더러 아무리 부유한 나라 한국이라도 이 정도의 도시 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더더욱 편리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 뛰어난 무인 횡단보도 시스템은 자동차의 불필요한 차량 흐름을 끊지 않을 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싶은 사람만 있을 때 신호등의 신호가 교체되었기에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너무나 효과적인 에너지 보존 시스템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이러한 시스템이 대한민국 전체 지역에 3,000개 이상만 설치되어 있어도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경제적 절약 효과와 차량 흐름 통제 능력은 단순 수치만으로는 계산될 수 없는 엄청난 결과일 게 분명해 보였죠.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횡단보도에 불빛을 비춰주는 가로등마저 돈이 된다는 소문 하나로 모든 범죄 조직이 이것을 뜯어서 가져가 버리고 있기에 현재 프랑스의 횡단보도들은 대부분 무단으로 알아서 뛰어가는 매우 위험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결국 한국의 이런 버튼식 횡단보도 시스템을 프랑스에 도입하더라도 한국만큼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은 분명했고 저는 왜 저희 교수님께서 프랑스는 결국 종말하고 한국만이 미래에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는지 다시 한번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이처럼 매우 뛰어난 아이디어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들을 통해 한국인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환경까지 보존하는 엄청난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마주할 수 있었던 뛰어난 기술력의 횡단보도를 사진 촬영 기록으로 남겨놓은 뒤 너무나 피곤한 시차에 적응을 위해 곧바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체크인이었지만 한국의 호텔은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인 키오스크 기술력으로 너무나 편안한 체크인이 가능했고 마치 자판기에 음료수를 뽑아 마시는 것 같은 편리함으로 저는 호텔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첫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목표를 위해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후 화장실로 향해 샤워기에 물을 튼 순간 저는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손으로 감싸쥐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샤워기에서는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투명한 색깔의 물이 칼슘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심지어 물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프랑스 수질과는 체감 차이가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면대에 물을 받았음에도 그곳에는 떠다니는 석회나 부유물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는 물을 틀자마자 석회수가 쏟아지며 시간이 지나면 돌로 굳어버리는 프랑스의 충격적인 수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저처럼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이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 프랑스가 왜 한국보다 후진국인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고 저는 그렇게 피곤함도 잊어버리고 곧바로 샤워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머리라도 한 번 감으려고 하면 감고 나서 말리는 동안 석회 덩어리들이 우수수 떨어져서 머리 자체를 감는 것이 꺼려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한국은 수질이 너무 좋고 물이 부드러운 이유 때문인지 머리를 감으면서도 너무나 청량한 쾌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어요. 심지어 샤워를 다 하고 나서도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데 아무런 석회물질이 떨어지지 않으니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샤워를 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들며 이러한 최고급 수질을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삶이 너무 부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무엇을 상상하든 프랑스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에 하루빨리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겠다는 사명감마저 생겼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약 3일 정도를 머무르며 수천 장의 사진과 영상을 실제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교수님의 말대로 저는 이제부터 프랑스로 돌아가 프랑스인들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직접 촬영한 한국에서의 놀라운 인프라들을 직접 보여주고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